네,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국내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었는데요. 지역 발생이 44명, 해외 유입이 5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달 들어서 30명에서 50명대까지 급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추이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우선 5일 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발생 양상만 보겠는데요. 국내 발생 양상이 5일 전부터 33명, 그 다음에 35명, 43명, 40명, 43명으로 오다가 어제 0시 기준으로 44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계속 국내 발생이 오고 있는데도 조금 더 늘어난 감이 있죠. 이게 진정이 되지 않고 늘어난 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수도권에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업데이트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확산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위험군으로 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한다고 하면 수도권은 상당히 위험하고 언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역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 발생 44명 가운데 서울이 29명이고요. 경기가 13명, 그리고 인천 1명 등 대부분이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집중 발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감염 고리를 끊을 뾰족한 대책은 없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게 없다고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수도권에서는 광범위하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거든요. 대구 신천지와 같이 대규모 폭발적인 양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 감염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게 너무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는 고위험 시설에 전파가 되어서 사망을 내는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곳은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지금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수도권 개척교회발이 100명, 그리고 관악구 리치웨이발이 153명, 양천구 운동시설이 62명,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가 1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이 이렇게 다양한 소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원인이 어떤 걸까요? 우선은 확산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적을 해보면은 이미 다양한 곳으로 전파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거기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쿠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쿠팡에서도 대규모 이제 감염 사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비교적 추적이 용이하고 또 진단 검사를 빠르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치웨이 이 방문 판매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또 진단 검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이미 추적 조사를 했을 때는 이분들이 다른 곳에 전파를 일으켜서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래서 역학조사가 쉽지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치웨이발 감염 사태가 수도권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이번에 리치웨이발 집단 감염이 역학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연쇄 감염 고리를 차단할 대책은 또 없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역학조사가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염된 사람들을 방역감시망 내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가 계속 소위 말해서 봉쇄 전략이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찾아내고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고위험 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는 감염 확산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사망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고위험 시설인 경우에는 이쪽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출입하는 분들을 제한한다거나 출입할 때 진단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입소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지금 지역 사회에 이미 감염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로 전파가 되어서 대규모의 사망 사고를 내는 것을 일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에서도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지금 16명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아서 우려가 큰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다는 건데 관리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고령자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험군에 전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미 상당히 위중한 분이 계셔서 역학조사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얘기는 단적으로 지금 이곳만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시설인 다른 곳에서도 전파가 됐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 있는 이 일은 사망 사고도 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곳에도 이미 전파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도 뭐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증상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그런 노력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증상 환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해 왔지요. 그런데 내일까지로 예정됐던 이번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현재 수도권 상황은 2주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봤습니다.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될 때까지 강화된 방역 대책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별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수도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총리께서 무언가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수도권 사태는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완화된 쪽으로 오게 되면은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되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경각심이 이완이 되었기 때문에 되돌아가자고 해서 그게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등교개학이 되었기 때문에 등교개학은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등교개학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금 수도권에서의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를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 방역 컨트롤 타워가 중대본입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총리를 경질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총리를 경질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방역과 관련해서 이 중대본 본부장께서 굉장히 독단적인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방역에 있어서의 최고의 문제는 중대본 본부장의 독단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컨트롤 타워인 중대본 본부장인 총리를 대통령께서 경질하셔야 된다.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국민들에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자 또는 경각심을 갖자 이게 말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총리를 경질하는 정도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해야
국민들께서 이거 정말 심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길거리에 카페와 식당을 가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심각 단계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 전혀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심각하고 말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만은 전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 정도는 경질이 되어야 심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K방역의 사망 선고가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K방역의 사망이 왜 임박하느냐 하면은 지금 8월 말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환절기가 오면서 감기가 찾아오고 곧 이어서 독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 코로나19와 감기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8월 말에서 시작해가지고 9월 초 2주 정도 동안에 환자를 제로로 떨어뜨리고 최대 잠복기인 2주 정도는 지속을 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 늘 나와서 단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제가 조만간 K방역의 사망 선고를 내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한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첫 번째가 소득 주도 성장, 두 번째가 최저임금, 세 번째가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정부가 지금 어디 위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K방역의 성공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K방역의 성공이 만일에 사망 선고를 받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K방역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데 K방역의 성공에 상당히 도취된 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수도권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조만간 수도권이 더 심각해지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점을 평가할 때 우리나라의 K방역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있고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제1단계가 총리의 경질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방역 컨트롤 타워를 새롭게 하고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 경각심이 좀 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공무원 공채 필기 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지원 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공무원 공채 시험으로는 올해 최대 규모인데 정부가 내놓은 방역 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감염 우려는 없는 걸까요? 저는 반반으로 보는데요. 결과를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4.15 총선을 치러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과 같은 조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안전하다. 우리가 이미 경험이 있고 자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만 명이 시험을 쳤다고 하더라도 30만 명보다 훨씬 많은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확실히만 잘 지켰다고 하면 30만 명이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또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숫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시험을 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많은 사람이 쳤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방역 수칙만 잘 지켰으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 방점이 있고 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을 거치면서 방역 당국이 제시한 부분들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약해질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좀 아니다,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기온과 코로나19의 확대 양상은 논란이 초기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학계에서도 우선 하나는 코로나19와 기온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기온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산밀 조건이 만들어지면 기온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확산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온보다는 산밀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면 기온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확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점점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온은 거의 뭐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실내 생활을 할 수 있고 실내 생활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에어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밀이라고 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기온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무더운 날씨 그리고 기온과는 관련이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중앙대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